어, 여기 보시면 밸리 오브 데스라는 이 기간이 창업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기간인데요. 자금이 바닥나고 성과가 조금 더디고 계획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통적으로 창업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이렇게 견뎌내시는지를 보니까 이 창업가가 성공할지 안 할지 사실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이 힘듭니다. 정말 창업이라는 거 정말 힘든데 여기서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배워요. 예. 투자자 잘못 만나거나 파트너 잘못 만나거나 아이템 잘못 정하거나 각종 계약들을 잘못하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직 운영하는 파트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 대표가 약간의 그 방만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든지 정말 여기서 경험 다 합니다. 왜냐면 공짜로 절대 이쪽으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사실은 운이 좋아서 이쪽으로 빨리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여지없이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 구간이 정말 창업가에게 있어서는 힘들기도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때 잘 축적된 그런 지식 쌓아온 에너지들이 이때 이제 여기서 폭발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기간을 견딘 사람만 진짜 사업가, 기업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사업한답시고 뭐이 아이템도 했다가 뭐 유행 따라서 저희 아이템 했다가 하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본인의 본질을 잘 지켜가면서 묵묵하게 이렇게 견디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지혜와 팀 구성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공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보통 3년 정도. 예. 그래서 이 투자자는 어떤 창업가를 선호하냐면 2번 정도 투자 받아보고 실패한 창업가를 가장 선호합니다. 음. 그러니까 성기숙 대표님이 소액이라도 빨리 받고 먼저 실패를 하셔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로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 투자 받아보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높게 가치를 쳐줘요. 음. 그럼 투자자들이랑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번 정도 이제 투자받고 실패한 창업가 3번째, 4번째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때 딱 그 기간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길면 5년 정도. 근데 창업가는 스스로 느끼죠. 내가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5년, 설령 5년일지라도. 그리고 나서 핵심은 이겁니다. 프리 A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프리 A 투자를. 예. 자, 처음에 이제 자기 자본이나 아니 공동 창업자랑 같이 자본금 모아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엔젤 투자 받으면 여기 조금 더 견뎌요. 여기 견디면 지인, 뭐 가족, 친척 돈 다 끌어다 있습니다. 프리 A만 받으시면 돼요. 프리 A만. 프리 A를 받았다는 건 뭐냐? 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스타트업 시리즈 A, B 투자하지 않거든요. 한 명의 투자자는 딱 여기만 있거나 이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구간이 따로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은 엔젤만 하고요. 프리 A 하는 사람들 프리 A만 하고 시리즈 A는 A만 합니다. 보세요. 프리 A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을 프리 A에서 비교해 봤죠. 굉장히 많이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딱 튀는 회사가 있다. 잘 견뎠다.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KPI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KPI의 성장성이 보이면 프리-A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만 갖고 있으면 프리-A까지 못 가고요. 엔젤 정도 가는 거죠. 잘 받으면. 근데 KPI 또는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체계가 좀 잡혀 있다. 조직에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면은 프리-A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프리-A만 받으면 프리-A에서 시리즈 A까지 넘어가는 확률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 구간이 프리-A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A. 손 보이죠? 그죠? 요 구간이 프리-A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기 자본 갖고 시작하고 여기가 한 엔젤 정도. 예. 엔젤이 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고 프리-A는 이제 한 엔젤보다는 뭐 겹칠 수도 있지만 한 요 정도. 그래서 프리-A 딱 특징은 뭐냐면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하는 지표가 있어요. 예. 오케이, 돈만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게 프리-A. 왜냐면 프리-A는 엔젤보다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엔젤은 3천에서 한 2억, 예. 프리-A는 3억에서 한 10억 가거든요. 보통 이제 한 5억, 10억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는 엔젤 지났다는 건데 엔젤 지났다는 건 뭐냐면 팀빌딩 끝났다. 핵심 팀원들 조직 어느 정도 이제 구축돼 있고 여기다가 돈만 태우면 KPI가 쫙 올라가겠구나라는 공식이 세워졌을 때 프리-A가 들어가요. 근데 돈을 태웠는데 뭐 피벗을 또 하고 이걸 새로운 아이템 했는데 피벗을 또 해야 되고 이러면 프리-A가 안 들어가요. 그거는 엔젤입니다. 프리-A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델이 확정됐고 그 모델로부터 성장 지표가 나와서 여기다가 5억을 태우면 그 성장 지표가 그대로 공식대로 확장될 프리-A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어, 그 지표들에 대한 급속도의 성장이 이제 이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시리즈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시리즈 A, B, C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 뭐 그런 특징 갖고 있지만 시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내는 전략이거든요. 음. 쿠팡도 그랬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마켓컬리 말고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회사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회사고 자기 나름의 시장을 또 아침 배송, 뭐 새벽 배송에서 또 창조한 거죠. 근데 마켓컬리가 그렇게 가니까 최근에 대기업에서 새벽 배송 하다가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롯데였는지. 그러니까 대기업도 스타트업 못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예. 이미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예요. 벤처에서. 자, 엔젤 받으시고 프리 A 받을 때까지만 살아남으십시오. 예, 프리 A 받으면 시리즈 A로 갑니다. 프리 A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젤 프리 A 구간 여기 시리즈 A, B, C 있고 요 사이에 이제 매각 제한이 올 수 있어요. M&A. 예. 그래서 우리가 엑시트 플랜 세울 때 투자자랑 이렇게 소통할 때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대표가 가장 중요하고 대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상장도 하고 해서 사업을 좀 길게 재밌게 이렇게 해 나갈 건지 그런 거 이제 결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케이스 하나 얘기할게요. 케이스. 실제 사례. 굿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굿샵인데 저희가 엔젤 투자하고 올해 초에 엑셀러레이터한테 5억 투자 받은 회사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 특강 때 엑셀러레이터 보통 이제 5천만 원 하고 지분 7% 이렇게 한다 했는데 완전히 다 고정은 아닌데 거의 그래요. 질문이 들어와서 창업가가 2번 정도 이제 실패했다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요게 이제 그냥 실패가 아니고 투자 받고 나서 실패한 경험이거든요.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되지. 혹시 투자 받은 적 있냐고. 그거 혹시 실패 경험, 뭐 투자 받아서 예전에 뭐 그런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창업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음. 뭐 따로 뭐 어떤 부분에 투자를 받고 이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보는 딱히 없네요. 일단 투자자가 물어보거나 창업가가 음, 직접 이야기해줘도 되고요. 음. 네. FFF 뭔지는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찾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업그레이드 덕분에 케이스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굿샵이라는 회사인데 2020년 말에 저희가 엔젤 투자하고 2022년 3월 달에 5억 엑셀러레이터 투자 받았어요. 이 사례를 제가 하나씩 천천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중간에 꼭 질문을 하십시오. 예. 이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힌트가 또 많으니까. 어디에 꽂혔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대표님은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벤처 캐피탈 사무실 층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단지 같은 걸 붙였어요. 예. 그래서 딱 A4 용지 하나 이렇게 A4 용지 딱 하나에 이렇게 딱 프린트 해가지고 이 대변기 앉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예. 그러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음. 그러고 이제 저랑 만나서 야, 진짜 특이하다. 내가 이거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음. 근데 결론 뭐냐? 결국 투자가 그때 되진 않았고, 우리도 이제 투자를 그때 하진 않았어요. 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투자를 못 받았냐 생각해 보면, 굿샵이라는 회사는 세계 맥주 전문점입니다. 음. 근데 벤처 캐피탈에서 그런 데 투자 안 해요. 그죠? 예. 뭐 매장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 안 하지. 기술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 세계 맥주 전문점 우리가 이제 보통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맥주들 쫙 종류별로 많고 무인샵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 근데 이 대표가 처음 만났을 그때 당시에는 자기 사업을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음. 그러면서 이 자기의 사업 모델을 시장으로 갖고 나오니까 이게 안 먹히더라는 거지, 투자자들한테. 그러면서 이 소개서의 비중을 서서히 바꿉니다. 세계 맥주점 컬러에서 O2O 플랫폼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주류를 B2B 형태로 어,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듭니다. 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지만 당시에 뭐 사업 소개서에 이렇게 딱 비중 있게 들어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비중의 정도를 바꾼 거지. 그래서 어, 그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엔젤을 들어갔어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류라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일반 고객들한테는 안 되고 한국 전통주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만. 근데 일반적인 주류들은 온라인 구매가 안 돼요. 음, 법적으로. 근데 지금 이것도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어, 그러다 보니까 B2C로 안 가고 B2B로 해서 업자들끼리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 없었던 거예요. 주류 시장. 주류 시장은 엄청 폐쇄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도매상들이 거의 다 이제 시장을 잡고 있고, 그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도매상을 하는 사람은 경기도로 못 넘어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도매상 또 따로 있고, 부산 도매상 다 따로 있고, 이게 법적인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주류라서 세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B2B 온라인 거래는 되니까 그 파트를 딱 플랫폼화 시켜서 비중을 두고 엔젤 투자 받고 그때 이제 어디서 관심을 받았냐면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가 5천에 7% 하고 우리 클럽으로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엑셀러레이팅 해줄게. 그 대표님이 노 했습니다. 노. 네, 왜냐면 어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한 거죠. 자기도. 5천 하고 7%줄 바에는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겠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랑은 안 이루어지고 근데 똑똑한 대표라서 프라이머 사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거기서 또 투자 될지도 몰라. 되게 하여튼 잘 하거든 대표님이. 그래서 우리는 계산상 이게 회사 성장성이 보이니까 2020년 말에 투자해서 한 21년도 한 중순 전까지 엑셀러레이터 들어오지 않을까 계산을 했는데 조금 더 걸려서 이제 1년 하고 한 2달 뒤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5억. 음. 거기가 어디냐면 세르파 벤처스. 예, 세르파 벤처스. 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이렇게 엔젤 받고 엑셀러레이터 받고 되게 그 꼼꼼하게 잘 챙겨요. 그래서 이 대표가 직접 투자자라 챙기진 않는데 주주총회 같은 거 있으면 직원 통해서 주주총회 일정 싹 이렇게 주주들한테 뿌리고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챙깁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확신하는 게 여기는 자기 자리 확고하게 잡아서 이제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중간에 엔젤하고 예 액셀러레이트 그 밸류 어느 정도로 받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밸류 저희 똑같이 40억씩이었어요. 네? 40억 했어. 그러면 엔젤은 음. 40억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제 40억에 5천. 5천 들어가고 저기는 5억. 그렇지. 왜냐면 이게 엔젤이 음, 허락해줘요? 똑같이?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르파 벤처스 들어오면 이제 이거는 이제 프리 받은 거니까. 예, 그럼 세르파 벤처스 네트워크 통해서 또 시리즈 A, B 간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그걸 적었어요. 밸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엔젤 투자자들은 동의한다. 요걸 적고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그 프라이머가 소통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프라이머에 들어오면 5천에 7%잖아요. 그럼 밸류가 확 낮아지거든. 그럼 엔젤들이 동의를 해줘야 프라이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을 했을 때 오케이 밸류를 일시적으로 낮춰도 프라이머가 들어오는 거면 이거는 결국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인정하겠다 해서 계약서에다가 그 항목을 딱 적은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지. 중간에 우리가 목표 투자액은 좀 컸어요. 한 3억 정도 사실은 목표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계획만큼 그렇게 돈이 안 움직여. 그래서 5천 들어가니까 대신 밸류는 이제 너네 회사에 조금 유리하게 할 테니까 5천 받고 가자.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쪽에서 추가로 이제 뒷단에서 대여금으로 조금 더 해서 자금 지원을 좀 했어요. 예. 뭐 지원은 아니지 뭐 어차피 금전 계약이. 음.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대여금 쓰면서 사업 조금 이렇게 직원들 좀 폭발적으로 채용하고 하면서 이제 ACS 들어온 거죠. 근데 그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투자 유치를 우리가 계속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들어서 딱 이제 한 몇 개월 딱 계획을 세우면 그 안에 승부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대표이사의 일정을 잡기 전에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최소 6개월을 잡으라는 거죠, 준비 시간. 그러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을 계속 확보를 해놔요. 음.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계속 한 명 늘려놓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서 투자 안 되면 막 계속 만나다가 지쳐서 그냥 투자 안 된 상태 끝나버리거든. 그게 아니라
자, 한 2달, 석 달 정도 써서 그 전에 계획 세우고 2달, 석 달 정도 써서 투자자 네트워크들 쫙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투자할 사람 투자하고 아닐 사람 아니고 해서 클로징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얼마 딱 들어온 상태로 그냥 문 닫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금 조달할 때는. 무작정 계속 돈 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굿샵 같은 경우도 5천 딱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 기간은 넉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관심 있는 투자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하니까 그냥 클로징 해버린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요 파트에서 설명을 여기서 좀 많이 해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밸리. 자, 증권으로 들어갈게요. 증권이라는 것은 예, 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된 기관에 약속된 수익을 주는 게 채권입니다. 주식은 뭐냐면 소유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망하든 성공하든 그거는 뭐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고 채권은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뭐 연 한 10% 해가지고 그렇게 이자 줘, 수익 줘. 채권은 약속하는 기간과 돈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망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이 투자 즉 주식을 한 것보다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속이 뭐냐면 망해도 상관없다 약속이에요. 예, 그게 약속입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망하는 족족 사업가들을 다 깜빵 보내면 이제 사업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상법은 사업가도 보호하고 투자자도 보호한다. 그 주식으로 투자해서 이 사업이 망하면 대표이사가 배임이나 횡령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이상 사업을 위해서 쓰면 대표도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자, 채권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갚아야 될 그런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 이자가 20%입니다. 법정 최대 이자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24%였는데 더 내렸어요. 20%로.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뭐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가 20%까지 안 가고요. 보통 이건 사채업자들이 20%, 24%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채업자들 지금도 사실은 20% 넘어가고 24% 넘어가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주식회사에서 발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채권을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한다. 자, 이때 우리가 투자 계약 하잖아요. 질문 하나 받고 갈게요. 그 브라이언이 이제 FFF에 대해서 답을 해줬는데 패밀리, 프렌즈, 풀 이거는 진짜 상상을 못했다 진짜. 예. 예, 맞아요. 예, 엔젤 투자하는 부류 이제 이게 3F라고 하거든. 예. 자, 주식을 대표가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50% 이하로 갖고 있으면 법적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상관없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근데 50% 이상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부동산 취득세 같은 걸 이제 법인에서 낼 때 그때 이제 대표가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에요.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고 대표이사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망했을 때 법적 책임은 저는 50%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럼 이게 60%를 갖고 있었지만 사업을 이제 진실성 있게 했는데도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표가 주식이 60% 갖고 있어서 망하면 대표가 더 많이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더블 체크를 한번 해서 나중에 이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발행한다고 이제 했는데 실제 실물 증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실물 증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실물 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고 채권은 계약서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 등기하면 됩니다. 자, 계약서 쓰고 법인 등기하면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채권 내용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알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증권 발행하면 비용이 더 드니까 계약서 쓰고 법인 등기하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발행한다고 표현하지만 계약서 쓰고 하면 된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시면 뭐 what is funding for you? 크라우드 펀딩에서 하시게 되면 종이 계약서 같은 게 아니고 종이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좋습니다. 전자증권으로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어플 들어가면은 일반 상장 주식 갖고 있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 보유 수량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 계약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해서 5천만 원 이상 주식형으로 성공시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우리가 엔젤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1억 펀드를 만들 건데 우리가 뭐 비중 있게 갈 건 아닌 것 같고 한 회사에다가 한 1,000만 원씩 넣고 싶다. 근데 자기들은 바쁘니까 의사들일지도 모르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기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괜찮은 회사에 있으면 들어갈 건데 알려주면 들어가는데 대신 이제 소득공제 되는 회사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소득공제가 그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의사, 변호사, 전문직 같은 분들한테는 소득공제 혜택이 엄청 높습니다. 벤처 투자가. 그래서 반드시 벤처 인증 받아두셔야 돼요. 벤처 인증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저랑 이제 뭐 작업을 좀 하게 된다면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한번 하고 뭐 투자 조합하고 그다음 채권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도 가능합니다. 채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회사 채권. 두 번째, 전환사채. 세 번째, 이익참가 부사채. 이익참가 부사채는 아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익을 함께 나누자.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미술관 프로젝트나 영화,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익참가 부사채로 자금 조달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할 건데 이익참가 부사채를 모으고 흥행률에 따라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익률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이익참가 부사채입니다. 법적으로는 원금 보장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채권. 자, 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은행을 빼고는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채권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리고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유사수신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금 필요하다 보면 이제 원금 보장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계약서.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 예금 원금 보장하고 우체국은 예금 금액 상관없이 전액 원금 보장 다 합니다. 사고 나도. 그 두 개 외에는 보험 뭐 어떤 거든지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익창과 불사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자도 수익률을 갖고 간다. 저희는 지금 그 강원랜드에다가 매장을 하나 저희가 해놓은 매장이 있는데 그 강원랜드에다가 매장 오픈할 때 이익참가 불사채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최대 입장 인원을 리미트를 걸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그걸 풀면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눈이 돌아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라서 미쳐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코로나 있어서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런 투자 거래 한번 하면 장기적으로 가니까 다른 데 할 때는 또 잘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팁으로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현금 소비를 하지 않아요. 거기 이제 보시는 분 콤프라는 걸 쿠폰 같은 거지 포인트 같은 거.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도박을 막 하면 콤프라는 그 마일리지를 쌓아줘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아침 뷔페도 먹고 그다음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박 좋아하는 분들 많이 하면 콤프가 엄청나게 쌓여서 무조건 그 강원랜드 안에서만 소비해야 돼요. 네. 그 되게 재밌는 구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환사채는 뭐냐면 창업가에게는 조금 불리하지만 불리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좀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투자예요. 뭐냐면 일단 이자 확정해서 줄게. 채권으로 줄게. 근데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너 이거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전환사채예요. 전환, 바꾼다는 거잖아요. 사채는 채권이에요. 이때 사채라는 것은 한자로 회사 할 때 그 사자고, 예. 우리가 이제 건달들이 하는 사채는 개인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투자를 하지만 네가 딱 보고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으로 바꾸고 우리 회사가 좀 성장이 더디거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원금을 돌려줄게 하는 계약이에요. 원금 보장과는 다른 거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바꾸고 뭐 별 기대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1, 2년, 3년 지켜보고 돈 돌려줘. 채권이니까. 그게 전환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죠. 예. 일반 회사 채권이란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채권 발행하고 뭐 1년 또는 2년 쓰고 연 몇 프로 해서 준다. 기간 만기되면 상환한다. 이게 끝이에요. 개인과 대출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예. 그런 개념이에요. 대출도 비슷하게 다 갚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환사채를 알아야 돼요. 예. 전환사채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만기 잡아요. 저 상장 같은 경우 뭐 국채 이런 거는 뭐 장기 채권도 많지만 스타트업은 1년에서 3년 잡으면 돼요. 그래서 계약할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잡고 1년 6개월 뭐 이런 것도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전환사채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3년 잡는 게 맞아요.
왜냐면 1년 하고 주식 전환할까 원금 갖고 갈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통 3년 잡습니다. 근데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익 참가 부사채, 프로젝트형 투자 수익률 변동. 우리가 이자율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회사 채권을 10%를 기준으로 잡죠. 이게 정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회사가 진짜 괜찮아. 성장 막 하고 있어. 그럼 이 채권 이자 막 한 6%, 7%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표님이 돈이 급한데 채권 발행하면은 이자 14%, 15% 가는 거죠. 돈 엄청 급한 사람들은 사채업자들한테 써서 20%, 30%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 회사 채권을 10% 잡으면 전환사채는 8% 잡는 게 맞지? 왜 한 2% 정도 떨어뜨릴까요? 얘기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계약할 때는 밸류도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에 이자율 조금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밸류 올린다는 말은 뭐냐면 전환할 때 주식의 가격을 계약서에 기입을 미리 해놓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우리가 전환할 건데 3년 뒤에 한 주당 이 정도 가격으로 네가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약서에 적어놔요. 근데 3년 뒤에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가보다는 조금 더 올려놓는 게 회사에 유리하겠죠. 투자자도 나쁘지 않은 거고. 자, 근데 이익 참가 부사채는 이제 수익률 변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케이, 기본적으로 연 5%는 우리가 확보해 줄게. 대신 이 정도 매출, 이 정도 고객 들어오면 최대 15%, 연 15%까지 갈게. 여기 이익 참가 부사채. 근데 이익 참가 부사채라는 건 그럼 일반 회사 채권이랑 또 다르잖아. 잘 안 되면은 수익 조금 주고, 잘 되면 더 많이 주는 거지. 안 됐을 경우에 회사가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고, 왜냐면 안 돼도 10% 줘야 되는 것보다는 안 됐을 때 5% 조금 주면서 대신 잘 되면 좀 더 퍼주고 그런 거. 이렇게 다르다. 주식에는 크게 세 종류 보시면 됩니다. 저 보통주,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신주 인수권 네. 부사채는 뭔가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신주를 우선해서 투자를 이제 그 넣어둔 채권으로 우린 이걸 신주 발행하는 걸로 바꿀게. 우리가 주식으로 갖고 갈게. 이게 신주 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환사채는 예. 신주 아닌가요? 전환사채는 이제 조금 유사하지만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주식을 신주를 해야 되지만 예. 그거는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 우선주가 가장 크게 활용되는 거고 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긴 해요. 보통주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겁니다. 예. 예. 우선주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할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장 주식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뭘로 설명하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에 대한 권한이 좀 더 유리하다. 근데 비상장 주식에서는 안 그래요. 비상장 주식에서는 우선주도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에 관한 사항이나 회사를 청산할 때, 즉 폐업을 하고 청산할 때도 먼저 챙겨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벤처 투자가 1990년도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보통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진화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 그러면서 진화하면 특징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상환전환 우선주가 생겨나는 거죠.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상환권도 있고 우선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상환권은 뭐겠어요? 원금에 대한 상환. 그렇죠. 특정 기간 지난 뒤에 상환권 행사하면 원금 돌려줘라. 전환사채랑 또 비슷하죠.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채권의 형태로 원금을 받아가. 우선권은 이제 아까 배당 같은 거. 전환권은 뭘까요? 보통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우선주였는데 보통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뭐 우선주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소유권을 그냥 이제 대표이사와 동등하게 갖고 간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가 거의 엔젤 투자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발행한다고 하면 거의 한 70%는 상환전환 우선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합에 들어갈 때도 상환전환 우선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액셀레이트도 상환전환 우선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배당이나 배당은 이제 배당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환할 때 상환하면은 그냥 원금 넣었다가 원금 빼면은 이게 또 웃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라도 줘라 해서 상환전환 우선주 계약서 쓸 때 나중에 원금 회수할 때 이자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 3%에서 7% 정도입니다. 단리 또는 복리로 하는데 단리와 복리는 차이는 그거죠. 단리는 원금 변동 없이 매년 3%라고 하는 거고 복리는 1년 지나면 원금에 3%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 플러스 3%에다가 다시 3%를 붙이는 게 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투자자랑 창업가랑 정하는 거예요. 그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그 표준계약서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랑 이렇게 딜을 해서 단리로 하자, 복리로 하자. 물론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막 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뭐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투자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그냥 밸류 딱 잡고 언제 투자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라서.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정이라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때 투자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이 회사는 주식으로만 들어가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채권으로만 하기에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 주식 좀 잡고 싶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되긴 하는데 전환사채를 반 발행하고 상환전환 우선주를 반 발행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500은 전환사채, 500은 상환전환 우선주 그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이자를 매달 뭐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안 뽑거든요. 상환할 때 이제 이자가 조금 주는 거고, 그리고 주식으로 보유를 되도록이면 이제 하게끔 하고, 어차피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계약했냐면은 이자 매달 줄게. 채권 이자 매달 줄게. 투자자도 좀 재밌게 매달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도 좀 재밌고 대신 다 채권은 아니니까 주식 보유가 반 정도 되니까 회사에도 뭐 이자 부담 조금 이제 덜고 그렇게 해서 채권 반, 상환전환 우선주 반 해서 1,000 투자하면 500은
전환사채, 500은 상환전환 우선주 이렇게 해서 회사 성장하면 전환사채 뭐 어느 정도 일부 상환 받고 뭐 250 상환 받고 250은 주식으로 바꾸자. 상환전환 우선주야 뭐 우선주로 갖고 있고 하면 되고 나중에 보통주로 바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남정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 받는데 동시에 채권과 주식을 다 발행했어요. 이런 스타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뭐 좋은 사업 아이템 투자자한테 소개하고 뭐 상환전환 우선주 계약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들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특성도 파악하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금 조달하고 돈을 이제 쓰면 그런 것도 예, 자금을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다양하게 창의성이 좀 필요합니다. 주식남정은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는 그 보석 회사입니다. 보석 제조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주식만 들어가기는 조금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조업이라서 그럼 밸류는 똑같이 했나요? 밸류는 똑같이 했고 요거는 이제 90억 정도 밸류해서 밸류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 좀 그런 게 어려워요. 그 스타트업, 엔젤 투자, 벤처 투자는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많이 팔려면 공장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시장 규모를 크게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회사도 우리가 투자해놓고 지금 뭘 짜고 있냐면 어떻게 제조의 컬러에서 벗어날까? 예, 아까 이제 굿샵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제조의 컬러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으로 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 여기서 보석을 하는데 이제 이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그 NFT, 그 블록체인 쪽 활용해서 왜냐면 여기는 보석을 직접 생산해서 그 보석 가치가 일종의 작품처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가치가 좀 올라요, 지속적으로. 예전에 이제 뭐 1,000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1,500만 원 하니까 그걸 이제 NFT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해볼 생각이다 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훨씬 또 매력이 또 생기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잘 받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투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소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업 소개서 투자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컨택하는 단계에서 사업 소개서를 먼저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칭이나 IR 발표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컨택해서 개별 미팅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렇게 엔젤 클럽이라면 클럽 회원들을 조금 모아주시면 저희가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요거 이후에 개별 미팅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발표할 때 포인트는 우리가 특강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IR 발표의 목표는 뭐냐면 두 번째 미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IR 발표할 때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인상을 남겨서 개별 미팅까지 이어지게 하자. 그리고 이 개별 미팅이 지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투자자가 가능성을 본다는 거다. 아니면 그냥 노를 해버려요. 근데 계속 본다는 거는 뭐 가능성을 보고 했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지 아닌 회사는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 투자 그것도 에너지 투자 다 해야 만나고 소통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인상을 잘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리드 투자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디 반응이 좀 괜찮고 케미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니까 맞는 투자자라면은 리드 투자자로 삼아서 어떤 이런 투자 파트너십을 확보해서 조금 이렇게 더 끈끈하게 가는 형태. 그리고 투자를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자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텀시트라는 걸 작성해요. 텀시트라는 거. 텀시트라는 건 뭐냐면
주요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이 담긴 간략한 문서입니다. 한 장짜리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회사 밸류, 액면가 발행가, 그 다음에 이제 총 투자 금액, 신주 발행 수, 그 다음에 투자 옵션 내용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최종 밸류와 투자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최종 밸류와 투자금을 확정하기 전에 기준은 회사에서 만들어둬야 돼요. 네,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한 20억 정도 밸류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저희는 이제 좋은 투자자분 만나면 같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개념에서 밸류에 대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상호 검토해야 되고요. 표준 계약서에서 아마 조금 바뀐 그런 형태일 거예요. 계약서 사인하고 투자금 들어오고요. 계약서 사인하고 투자금 안 들어오면 투자 안 된 거예요. 예, 계약서 썼다 해서 투자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투자자라면은 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애매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노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장 한 1년 끄는 거 봤습니다. 바로 옆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IR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개인들 모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식으로 한번 들어가자 했는데 투자자가 나타난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주식에 5억 투자하고 영화에는 꾸준하게 어이씨 이걸 얘기해 버렸네. 영화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제작할 때 투자 들어갈게. 건설사 대표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 사무실도 옮기고 해. 해서 진짜 시원시원해. 한 2천만 원 그냥 통장에 계약서 없이 꽂아줘요. 그래서 사무실 옮겼어요. 큰 데로. 근데 더 큰 데로 옮기라니까 되게 좀 좋은 강남 가자 했는데 그게 이제 마곡나루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마곡나루에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겼지. 그러면서 대표이사 사무실 이렇게 또 따로 해서 자리도 만들고 근데 대표이사 혼자 쓰기보다는 그 투자자 한 분도 쓰라고 그렇게 이제 만든 건데 그 뒤로 투자가 안 돼. 1년 동안. 그래서 전화하면 실제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자금도 굴리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이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엔터 쪽을 하니까 흥미로워 보이니까 사업이 뭐 여자 연예인들 좀 만날 수 있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지금 준비한 지금 일 생겨가지고 한 예를 들면 3월 15일까지 입금할게 하고 전화해보면 안 되고 그걸 1년 동안 했어요. 예, 1년 동안 계속 거의 매달 체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턴 거지. 그래서 단호하게 노 하시면 된다. 투자금 통장에 꽂혀야 끝난 겁니다. 예, 계약서 작성했다고 해서 안 돼요. 투자금 입금되면 법인 등기 바로 해야 됩니다. 2주 안에 법인 등기 이제 법무사 맡겨서 이제 하시고 그럼 법인 등기 안에 뭐 증자된 자본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약서의 이 내용들이 같이 들어.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뭐 우선권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게 등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주명부 다시 작성해서 발송해 주면 됩니다. 요게 텀시트예요. 텀시트. 요게 텀시트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요게 텀시트인데 보시면 뭐 텀시트 형태는 다 달라요. 예. 보시면
요렇게 뭐 이렇게 내용들 쭉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거지 이게 그 이 숫자나 이런 거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이게 실제 그게 아니고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해놓은 거니까. 요 밑 위에는 이제 이런 숫자들, 뭐 프리머니 밸류, 포스트머니 밸류, 액면가, 투자 예정 금액 이런 거고. 밑에 이제 이게 이제 달려요. 조건, 상환 조건, 전환 조건. 그래서 투자 계약서 쓰기 전에 얘를 먼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후 이제 투자자 갖고 가는 지분율 요게 한 페이지 안에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오케이 하면 요거 바탕으로 계약서 만들고. 근데 계약서 만들 때 이게 또 혹시 텀시트에서 언급 안 한 내용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체크 꼭 하셔야 되고. 투자 계약 같은 경우는 스타터 뭐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표준 계약서 쓴다고 봅니다. 표준 계약서는 여기저기 또 있긴 한데 뭐 엔젤 투자 지원센터, 벤처 투자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보통 엔젤들마다 선호하는 이런 옵션들이 조금 달라서 자기들 표준 계약서가 또 있기도 하고 보통 뭐 이자 뭐 3% 4%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상호. 근데 그런 거지. 한 이 정도 하고 하자 하는데 예를 들어 창업가가 3%보다 2.5%가 어떠신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 크게 상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 정도 이자는. 옵션 중에 이제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이라는 게 있는데 태그 얼롱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만 알고 갈게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또 계약서 하시면은 변호사랑 같이 상담은 한번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악의적인 그런 계약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태그 언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팔 때 소액 주주, 엔젤 투자자도 같이 조건으로 그러니까 묶어서 팔겠다. 그러니까 네 주식만 팔고 빠져나가지 마라. 이게 태그 언론입니다. 드래그 언론이란 건 뭐냐면 소액 주주가 주식을 팔 때 그 물량이 조금 부족하면 대주주의 물량을 갖고 와서 팔도록 하겠다. 그게 드래그 언론이에요. 이 소액 주주가 주식을 팔고 싶은데 이제 팔 조건이 안 되고 조금 더 팔아야 될 때 이제 대표 거 갖고 오는 거. 태그 언론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뭐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주식 혼자 팔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주주들 막 나가리 되는 거니까 종종 걸립니다. 드래그 언론 거의 계약서에 안 써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거, 풋옵션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나 이거 팔고 싶어 하는 옵션을 네가 사가라. 회사한테 사가라 하는 게 풋옵션.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권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엔젤 투자자가 투자했어요. 근데 시리즈 A로 넘어갈 때 신주 발행하잖아요. 그때 엔젤 투자자 우리한테도 신주를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우리한테 줘라. 그게 우선 매수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에 엔젤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잘 크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쪽 사례는 아니지만 뭐였더라 미미박스인가 하여튼 되게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엔젤 투자 들어갔는데 계약에 우선 매수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막 성장하는데 주식을 사고 싶은데도 살 수가 없는 엔젤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이제 엔젤들은 많이 같이 넣어서 이제 진행합니다.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가 수업료는
첫 번째 코칭 하고 나서 입금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들었다는 거는 이래 뭐 코칭 우리가 4회 이렇게 개별 코칭도 하지만 조금 편하게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소통할 거니까, 예. 그리고 일부의 리드 엔젤 역할도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